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책 보면서 강의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호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지금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은 현재는 이 링크 안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고 쿠팡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주에서 오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음양오행이 사주의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상생상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음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오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라만상 이 세상도 구성 요소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동양에서는 목화, 토, 금, 수 다섯 가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물이라는 게 수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불이라는 게 화기운에 해당이 되고 흙이 토기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공기를 주장했는데 공기 대신 나무와 쇠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할 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한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인다, 활동한다 이런 뜻인데 다섯 가지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그냥 오원소, 오요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행동을 나타내는 활동성을 나타내는 행할 행자가 들어간 이유는 이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에너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상극의 작용을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오행의 성격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가 있을 때 이 목이라는 것은 처음을 나타냅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목이니까 처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계절로 봤을 때 봄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에 있어서는 봄을 먼저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서는 아침이 되겠죠. 목기운이라는 것은 처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방향으로 봤을 땐 동쪽을 나타내고 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나타내니까 나무라는 것이 푸르잖아요. 그래서 푸른색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파란색, 청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봤을 때 3과 8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맛을 볼 때에는 아직 덜 익었으니까 신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봄이 되면 어때요? 따뜻하죠. 뜨거운 건 아니죠. 겨울이 됐을 때 되게 추웠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오장육부에서는 간과 담을 나타냅니다. 화기운은 계절로 봤을 때는 봄 다음에 여름을 나타냅니다. 화라는 게 불화자잖아요. 뜨거운 거니까 계절로 봤을 때 뜨거운 여름을 나타내죠.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날씨가 온도가 뜨거운 때가 언제예요? 낮이죠. 그래서 하루에서는 낮을 나타내고 방향으로 봤을 때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이라는 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적색을 나타내고
맛을 볼 땐 쓴맛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뭐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쓴맛이라는 게 조직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소장을 나타냅니다. 심장이 뜨겁다, 뭐 뜨거워지는 심장, 뭐 이런 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라는 것은 중간을 나타냅니다.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으면 이 중간의 환절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과 낮 사이, 저녁과 밤 사이에 그때 그 중간.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땐 중앙을 나타내고요. 흑토자니까 땅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황색을 나타냅니다. 맛으로 볼 땐 단맛을 나타내고요. 온도로 봤을 때에는 변화함,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환절기라는 건 뭐예요? 봄하고 여름에서 바뀌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그 환절기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딱 변하는, 뭐 따뜻했다가 뜨거워진다든가 뭐 이럴 때 딱 변하는 그 사이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로 봤을 때에는 위하고 비장을 나타냅니다. 금기운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라는 것은 추수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실을 얻는 계절이고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때가 가을입니다. 하루로 봤을 때는 저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방향은 서쪽을 나타냅니다. 색깔은 금이니까 쇠금자니까 옛날에 무사들이 쓰던 하얀 칼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맛은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온도는 서늘함을 나타내고 폐와 대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기운이라는 것은 겨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루로 봤을 때에는 깜깜한 밤을 나타내고요.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북쪽을 상징합니다. 색상은 깜깜한 밤이니까 검정색이죠. 어떤 사람이 물이 왜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기운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을 나타냅니다. 맛은 짠맛을 나타내고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리고 온도는 차가움을 나타냅니다. 물이니까 차갑죠. 그리고 오장육부는 신장과 방광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본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의 기본 개념을 익히셨잖아요. 그 다음엔 상생 상극의 작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생해주는 거예요. 상극이라는 것은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이런 식으로 극한다,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상생이나 상극 작용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생은 좋은 말이고 상극은 나쁜 말이죠. 상생이라는 것은 한자가 소로 상자의 생활생자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윈윈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상극은 뭐예요? 야, 저 두 사람 상극이니까 붙여놓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개념은 상생은 좋은 거고 상극은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주 명리학의 상생 상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에서 쓰이는 상생 상극과 한자까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주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상생 상극은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상극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만 목화토금수가 서로 활발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목생화잖아요. 그러면 목이 화를 생해준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잘 타도록 옆에서 장작불을 막 대잖아. 그런 의미에서 목이라는 것은 화기운을 생해준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화생토 했을 때 불이 땅을 생해준다. 그리고 금생수는 쇠가 물을 생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한자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화라는 것은 태양이에요. 토라는 것은 땅을 나타냅니다. 태양이 햇빛을 쫙 비춰야 땅이 기름져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토생금이니까 땅이 쇠를 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에서 금이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가을을 상징하고 결실을 상징하잖아요. 땅에서 모든 농작물들이 나온다. 결실이 이 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이 됩니다. 이 금생수라는 것은 어떤 책에 보니까 쇠에서 물이 나온다, 돌에서 물이 나온다 이러면서 안반수 뭐 이렇게 써있는 책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가을의 결실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가을의 결실이라는 건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뭐 과일이 있어요. 뭐 복숭아라고 쳐요. 이런 결실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어야 이것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씨가 땅속에서 자라서 다시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수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라는 것은 이 가을의 결실은 반드시 물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생목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생은 좋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죠. 여기처럼 너무 많은 장작이 불씨를 꺼뜨린다. 장작불을 이렇게 천천히 대줘야 불이 잘 타는데, 그 장작불에다가 장작 더미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그럴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다화생토, 과도한 열은 땅을 메말라 갈라지게 한다. 햇빛이 적당하게 비쳐야 땅이 기름져지는데, 비는 하나도 안 오는 상태에서 태양열이 그냥 계속 비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쫙쫙 갈라지죠. 지나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생목도 나무에다가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물도 적당히 줘야지 막 바가지로 막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화분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래서 이 상생작용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다만 목화토금수 오행의 활발한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목기운이 토기운을 극하고요. 목극토, 그리고 토극수,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고, 수극화,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고, 화극금,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고, 금금목,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생상극을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딱 물어봤을 때 생각을 하고 답하면 안 돼요. 화! 그랬는데 화! 이렇게 생각하더니 화생토, 화극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 구구단 물어보면 곧바로 나오잖아요. 29, 18, 39, 27, 99, 81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암기가 돼갖고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이렇게 이 상극 작용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극이라고 하면 나쁜 뜻이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워낙 사회에서 이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상극이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극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극이라는 것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아이들이 너무 떠들면 얘들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 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제어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극한다는 말을 제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기운이 토기운을 제어하고요. 토기운이 수기운을 제어하고요. 수기운이 화기운을 제어하고 화기운이 금기운을 제어하고 금기운이 목기운을 제어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나무가 땅을 극해요. 제어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라는 거에 딱 있으면 그 밑에 뿌리가 쫙 퍼지면서 땅이 갈라집니다. 땅을 못 쓰게 돼요. 뿌리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땅을 극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나는 거죠. 나무가 있어야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목국토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국수라는 것은 땅이 물을 막는다. 땅이 물을 가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홍수가 났을 때 산이 있으면은 산이 그 많은 물들을 막아주니까 홍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그리고 수국화라는 것은 물이 불을 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불을 꺼야지. 그럴 때는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때는 가스라이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불꽃이 되게 소중했는데 그걸 꺼뜨렸다. 그러면 막 장작불 갖고 돌 갖고 막 이렇게 밀면서 또 불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생이든 상극이든 긍정 부정의 의미가 아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오행이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생상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포항제초를 생각하면 되겠죠. 불로 쇠를 가열하죠. 이것이 원래는 태양열이 너무 강하게 비치면 가을의 결실인 이 농작물이 쭉정이가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한자 뜻대로 포항제철 불이 쇠를 재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금목이라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음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음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음양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목화토금수 오행도 음양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이 오행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목화토금수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고 금수가 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화는 봄과 여름을 나타내잖아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하고 겨울에 해당하는 금기운과 수기운은 좀 쌀쌀하고 춥기 때문에 음과 양을 나타낼 때에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목화가 강한 사람들, 사주 구성에서 사주팔자 8글자가 목기운과 화기운으로 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명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뭐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고 표정도 밝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금기운과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좀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라는 말이 참 좋게 표현한 거고요. 좀 묵뚝뚝하다든가 과묵하다, 뭐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 이 금수 강한 사람들이 좀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화가 강한 사람들은 좀 시도는 잘하는데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낮아요.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남자들이 토끼나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지 곰 같은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행은 삼라만상의 구성 요소다. 서양에서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양은 이 공기를 빼고 나무하고 쇠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각각은 계절, 방위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상극의 작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행간의 활발한 작용을 의미하면서 상생은 좋은 거, 상극은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긍정,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오행간의 활발한 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